이게 첫 다큐멘터리 영화 데뷔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91년 봄이라고 하는 다소 좀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우리 역사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주제로 선택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데뷔작으로 극영화로 이걸 이제 네네. 기획을 했었고요. 극영화로요? 이거를? 그렇죠. 네. 블랙 코미디로 원래 기획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긴 데가 어딜까요? 검사실을 찍으면 진짜 웃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인공인 상황으로 이제 쓰고 있었고, 당연히 그것에 이제 그 당시에 피의자처럼 이제 되어 있는 이제 강기훈 선배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었죠. 근데 모으는 것만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뵙고 하겠다. 당연히 이제 되게 인기 없는 상업 영화로 만들기에는 인기 없는 컨셉이어서 이제 되게 그 차일피일 하다가 직접 뵌 게 화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냥 내가 연주회를 한다 갑자기. 근데 그날 갑자기 폭탄처럼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이 급해졌죠. 이걸 빨리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빨리 이걸 찍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드려야지. 근데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촬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때가 이제 13년부터였고요. 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7년에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한 5년? 그리고 뭐 이 영화를 하겠다란 마음을 먹었던 건 11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91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되게 사실 제 대학교 1학년 때 생각들을 지울 수 없이 살았고, 또 그 이후도 제 삶이 아무래도 그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었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제 첫 작품은 이걸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실 이게 첫 작품이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의미로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타이틀이 뜰 때부터 계속 좀 마음에 계속 남았던 게 선과 현 같은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이렇게 수직으로 잘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선을 칼로 써서 누군가의 신념과 인생, 가치관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선을 현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이 사실 다 강기훈 선생님의 그 연주이고, 그리고 그 음악 자체가 이 영화의 배경음악이자 영화음악이 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저도 91년의 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그때 치열하게 고민하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눈망울과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남게 돼서 가슴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현장을 다 경험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 심정이라고 할까요? 91년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언론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또 활동을 해오셨던 분으로서 어떤가요? 91년과 지금 그 풍경이 많이 달라졌나요? 언론 환경이든 혹은 정치 환경이든 사회든. 달라졌지만 많이 달라졌죠. 역사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데 아직도 뭔가 저한테는 해결되지 못한 이렇게 굴레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91년 이야기는 제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해서 오늘은 제 얘기 말고 감독님 얘기 말고. 근데 사실 우리 작가님을 이 앞에 모셨던 건 그 당시에 언론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 그때 2학년이었습니다. 아, 네네. 기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왜냐면 그때랑 지금 언론 환경이 물론 발전해 오긴 했는데, 본질적으로 저희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들을 언론에서 혹시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때 이 기자로서가 아니고 다시 돌아보면, 네네. 아까 영화에도 나왔지만 김지아가 조선일보 3면의 통면으로 죽음을 구판을 걷어치워라, 그거를 내는 순간에 완전히 91년
저희는 그때 진짜 혁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노트에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되게 속였어요 저희를. 저는 감독님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언론이 포인트를 한번 탁 바꾸니까 뒤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되게 크게 했었던 게 신문 기자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리해고가 도입이 됐었던 게 현대자동차였거든요. 현대자동차 파업 때 제가 거기 내려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 파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IMF에 처음 도입된 정리해고의 이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중재단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셨어요. 중재단으로 한 10분 정도가 오셨고, 되게 치열하게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 여론은 비슷했습니다. 정리해고를 막아야 된다, 정리해고를 도입해야 된다, 비슷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중동이 확 돌아서서 빨갱이 새끼들, IMF 외환위기로 국가가 위기인데 저 새끼들 다 내본, 이렇게 논조를 바꾼 다음부터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가까이서 뵀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죠. 이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제가 동아일보 기자니까. 이 뭐 하는 짓들이냐고. 현장에서 봤지 않냐고. 지금 언론이 노동자들을 저렇게 빨갱이 취급해버리면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되는데? 하고 화내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종이신문 위력이 엄청났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1991년의 그 아픈 역사들, 그 안에서 희생됐던 분들의 이야기를 강기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다루게 되셨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이건 이제 그냥 현장의 약간 느낌인데, 촬영하시기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 강기훈 선생님의 굉장히 샤이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시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91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뭔가 어쩔 수 없는 트라우마와 거부감, 그리고 뭔가 자기의 얘기가 이렇게 회자되는 것에 대한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망설임 같은 게 읽혀져서 촬영하는 내내 굉장히 좀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 촬영 현장 때 어떠셨어요? 우리 저기 모더레이팅 사상 제가 계속 이제 이완비 기자님하고 같이 하고 가장 보면 영화에 가까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영화가 맞는 몫은 네. 감정이잖아요. 하나의 예술이고 소통을 하고 하는 몫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인공이지만 주인공 같지 않게 뒤에 쑥스럽게 숨어있는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아니면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그 복잡한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 저주 같은 그 이야기거리죠.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 할지 이야기를 줘야 할지, 그 다큐멘터리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걸 선택하는 것들이 무한하게 있는 거죠. 저희 감독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강기훈 선배의 마음 같은 영화여야 된다. 그 사람이 말하듯이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강기훈 선배와의, 선배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래서 강기훈 선배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 이 영화 자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사실 강기훈 선배님이 되게 폐쇄적인 태도를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좀 알려져 계세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또 이렇게 곡해되거나, 뭐 이번에도 이제 재판이 끝났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관련 재판이 이제 민사 재판으로 끝난 상황인데 8억, 10억 막 배상금에 집중된, 사실 그 돈은 그 선배가 제가 뭐 아는 한에서라면, 제가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자신이 챙기거나 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예를 들면 그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배상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저 검사와 언론, 그리고 또 언론에는 차마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지만 어쨌든 국과수라든가 검사, 공권력에 대해서 확실한 배상을 받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단죄된 적이 없고 사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강기훈 선배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정보가 나와서 이게 사람을 확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의 어떤 삶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너무 말도 많고 자막도 많고 하물며 스크롤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근데 안 박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그러니까 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실 되게 깔끔한 이야기를 말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 많은 사람에서 싫어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만배 기자님, 이만배 선배님이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화만큼은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억지로 박아넣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강기훈 선배님의 기타 연주가 들어가면 그렇게 또 편합니다. 아, 저는 진짜.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드려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선배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오늘 그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음악을 저 클래식 기타 연주를 이렇게 선율이 들리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악기를 다룰 줄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건너서 책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뭐 우후의 기타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 그 기자님이 막 오랫동안 수련했던 그런 책도 있는데 클래식 기타 연주가 그 굉장한 고도의 집중력과 오랜 기간의 수련을 요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대체 그 기타를 연주를 하고 수련하고 하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해오셨을까? 혹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도 궁금했지만 원래 이 주제를 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건 그 검사와 그 권력자들의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들을 극화하고 싶은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사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블랙 코미디를 그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다큐멘터리 연출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멘트 그래도 조금 뭔가 극적인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감독으로서의 욕망도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딱 하나 나중에 너무 오래 산다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제 감성에 맞는 코미디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남발할 수 없는 조건이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사실 그걸 남발하면 이제 개그 콘서트 막처럼 되는 거니까요. 개그 콘서트처럼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무게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얘기는 많죠. 사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또 이렇게 분신하셨던 분들의 이렇게 유가족분들 특히나 대전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민직청이라든가 당시에 청년 노동운동 이렇게 하셨던 윤용화 선배, 윤용화 열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 모두 다 만나 뵙지 못한 거, 그 형님이 여기에 대전에 계시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연락이 닿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거의 한번 얘기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사실 충분히 그렇게 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을 마치 무슨 잠깐씩 그때 나오는 출연하듯이 그냥 그렇게 조연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사실 부담스럽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 정보 하나하나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유서대필 자료집 만드신 분이 계세요. 서준식 씨라고. 그분도 이제 인권운동을 꽤 오래 하셨고 거의 우리나라 인권운동 1세대 신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사실 두문불출하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 남겨놓은 유서대필 자료, 이게 사실 제 첫 이제 다큐멘터리 그 작업이었거든요. 그것만큼 풍부하지가 않아요. 어디도. 나중에 이제 진화위 통해서 받거나 제가 찾아볼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자료를 몰래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방송사들이 찍어놨지만 틀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주셨고 여기에 있어요.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죠. 예, 그것도 있고 뭐 MBC 관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언론이랑 검찰 이렇게 그 힘에 눌려서 사실은 나오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흔적을 여기다 남겨놓으면 또 누군가 이어받을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안 그럴 거다.
하는 생각 하나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이 하나 또 요즘은 드네요. 네, 불안감이. 네. 그 작가님 이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 때부터 알고 계셨나요? 네. 아, 그때 이렇게 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제 그룹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네. 저는 감독님을 전혀 몰랐고 네. 이제 91학번이시고 저는 90학번인데 네, 저랑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던 91학번 후배가 제가 그때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형 이런 분이 계신데 영화를 하는데 너무 고전 중이다. 그래서 형이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스토리 펀딩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게 영화 제작 상영이 1년 정도 미뤄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냥 그 극장을 잡진 못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식 극장을 잡아서 상영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네, 거위 정보이고요. 네네네. 부산영화제에 나갔다가 이제 그때는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네. 부산영화제에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급 결정이 된 거죠. 아, 보통 1년에 한 1000개 넘는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 한 100여 개 정도는 개봉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뭐 보통 상업영화처럼 길고 막 이렇게는 못 갔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장기 성향을 했습니다. 그걸 만들고 배급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 개봉을 했고, 적진 않지만 네네. 6,000분이나 많이 봐주셨고요. 그 뒤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상영회도 많이 열렸었죠.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상영이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충분히 10,000명은 넘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이쯤 사실 후일담도 궁금해요. 이게 영화가 상영된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강기훈 선생님하고 연락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근황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5월 21일 날 그때 최종 민사재판 최종 판결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돌아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끝났고요. 이제 그 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늘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전 정말 감사한 건 여기에 인터뷰에 그 얘기는 꼭 넣고 싶었어요. 정말 활동하실 만큼만 활동하시거든요. 한 10시 정도 나오시고 한 4시 정도 들어가시고 요 패턴이신데, 저는 그때도 되게 사기암이셨기 때문에 개봉할 때도 되게 막 마음이 막 이랬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이제 늘 그 거친 농담과 뭐 이렇게 썰렁한 일상 공유와 비웃으면서 이렇게 끊으시는, 여전하시고 전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등장했던 그 강기훈 선생님 따님도 이제 많이 크셨겠어요. 사실 제일 궁금하죠. 왜냐하면 제가 한번 광기훈 선생님한테 혼난 게 그 따님을 사실은 나레이션으로 쓰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심파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꼰대고 어떤 세대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따님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러겠다 하고 그때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셨죠. 그때 찾아오셨을 때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강기훈 선배님이 갑자기 오셔서 막 화를 내시면 안 돼 이라고 하시면서 다 접었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었던 생각이 들고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 제작 단계부터 알고 계셨고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몰심양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본인이 말씀 안 하시겠지만, 처음 이거 시사회하고 보셨을 때 어떤, 그러니까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뒤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시절을 끄집어내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끄집어내는 방식이 제가 기억하는 방식하고 또 다르게 막 사람 이야기가 계속 흘러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수도꼭지였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오늘 저기 뒤에 있는데 아직 네 번째 보는데도 맨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눈물이 그 나오더라고요.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 앞에서. 아, 저도 사실 감사한 게 항상 제 영화에 자신이 없는데 그 이현배 작가님 옆에서 두 번을 저 부산하고 서울에서 봤거든요. 두 번 다 펑펑 오셔가지고 근데 이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만든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녁 바카스 이영애 작가님께서 쏘시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건 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사실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세월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특검에 제가 다녀왔었어요. 그때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영상 기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팽목항, 그리고 바지선. 저 지금 생각나면 저도 좀 이렇게 울컥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를 다시 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91년을 이렇게 통과해 오신 분들, 직접 그것도 치열하게 통과하신 분들한테 지금 작가님처럼 그런 심정들이 아마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비슷한 감정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저희가 지금 이제 또 들었으니까 질문을 저희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또 귀중하게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 작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87학번이라서 그다음에 학교를 쭉 다니다가 91년도 여름에 이제 반감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 과정들을 쭉 지켜봤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뤄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실체적 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법의 해석 또는 언론의 해석 다소 그런데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했던 지점은 뭐냐면 일종의 보면 이제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입장에서 이제 돌아가신 열사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열사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 선배들은 그러니까 각오들이 돼 있었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용기 없는 시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박홍 총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암약한 어떤 주사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영웅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죽음이 삶을 깨운다는 것처럼 하나하나 전태일 열사였고 다른 의미의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다가 스스로 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감독이 갖고 계신 일종의 또 자기 검열인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의 포커스는 실체적 진실을 다루는 방법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가, 법과 언론에 의해서 거기였는가, 그 지점이 궁금합니다. 뭐 제가 알아들은 질문의 내용대로 답을 하자면, 이제 사실 법과 언론이 퉁쳐서 이제 욕을 먹는 이유는 이제 그때가 이제 군부 정권이 마무리됐다고 착각된 시대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사실 문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은 상징을 조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 틈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징 조작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영화를 만들면서 이 이야기는 정파의 어떤 이야기나 혹은 운동한 사람들의 대의를 얘기하는 것보다 젊은이로서의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을 어떤 감정적인 상황들, 여기 보시면 이정순 열사라던가 윤영화 열사라던가, 그러니까 이 노동자분들께서 이 학생들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보면 흔적들이 보면 다 나와요. 어떤 이 적들을 죽여야 된다, 혹은 뭐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뭘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유서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다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평소에 제 철학하고 또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시한 삶에 주목하고 계시는 강기훈 선배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사실 그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상징 조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싸워야겠죠. 이데올로기적인 싸움, 헤게모니를 가져오기 위한 싸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이완배 선배님을 되게 존경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술가로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정말 시시한 사람들, 저 스스로가 시시했기 때문에 그 시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그게 영화의 몫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다른 주장들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치열했던 삶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곡해하거나 무언가를 증폭하거나 할 위치에는 당연히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결들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던 면이 좀 있습니다. 아, 네. 5.18이나 사상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조명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했어도 집단 기억으로 남아있고 기록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같이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묻혀버린 거잖아요. 신기한 게 그때 5.18 때는 더 심각했었고 더 군부독재가 심각했었는데 왜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진 민주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 기억이 가장 많이 지워졌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 투쟁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억을 해줘야 그게 생명을 얻고 그런 정신이 계속이 되는 건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오히려 이 모르는 것들을 봐야 되는 젊은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억들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될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셔본 적은 있는지 궁금해요.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제 앞에서 감상문을 읽어요. 올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사실 잘 읽어내는 건 확실히, 그러니까 그 시절의 기억도 사실은 우리가 잘라낸 것들이라, 편집한 것들이라, 근데 이걸 그냥 순수하게 그 사실을 찾아보고 뭘 하고 하는 친구들의 또 반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91년의 이야기들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 혹은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완배 선배님께서 그 얘기를 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외면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드러나면 추한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한 편이거나 검사나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편을 나누고 진영을 나누고 저 사람한테 우물을 던지면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지금도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 몇 개면 누군가는 악마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해서 파란당 안에서도 내 편, 쟤네 편은 간첩, 쟤는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검사와 똑같은 그런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속이고 속는 이런 것들의 패턴들 속에 어떻게 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기억해야 될 진실이나 사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수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오산인 거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가 기억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만들어내주는 사람, 기억해주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상영 시간이 좀 남아서 아쉬운 분들은 저희 또 뒤풀이 자리에 마련돼 있으니까 그때 못다한 얘기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자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강기훈 선생님처럼 우리 개개인은 뭐 시시할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느슨하게나마 연대하면서 적어도 연대의 힘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또 분들 중에 한 분들이 감독님과 우리 작가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1년의 시간을 담아주신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도움을 주신 이 두 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